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실에서 CCTV를 설치해 연구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YTN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감시를 당한 여성 연구원은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밝혔지만 감사 과정에서는 이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재 점검 중인 한빛원전 3, 4호기 원자로 경납 건물에서 190곳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구멍 중 깊이가 90cm에 이르는 큰 구멍도 있었는데 한빛원전 측은 경납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대신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지만 사고 예방에는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차량 접근을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차량 경보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고농축 세제, 방수 기능의 옷이나 정수기, 공기청정기 필터 등 나노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독성 잠재력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 돋보기 시간에는 나노 기술과 독성, 그리고 나노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IBS 기초과학연구원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연구실에 CCTV를 설치해 연구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시를 당한 한 여성 연구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퇴사했는데 IBS는 감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 연구실 책임자인 연구원 A씨가 장비 도난 방지 목적이라며 설치한 건데 사실상 업무 감시용으로 이용됐습니다. 자기 입으로 연구원들 감시하려고 해놨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CCTV로 인해 여자 연구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실험실 보안용이라면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가 출입문을 향해야 했지만 CCTV는 특정 여자 연구원을 향했습니다. 완전히 고화질이었고 완전히 다 보이게 그렇게 돼 있는 각도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파여 있는 옷을 안 입으면 보이진 않겠지만 파여 있는 옷을 입으면은 다 보일 수 있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돼 있었다니까요. 이 같은 사실을 연구원들이 알게 되면서 결국 CCTV는 제거됐지만 A씨는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B씨가 실험 시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B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실험기기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B 연구원은 자신의 실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폭로된 뒤 IBS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너한테도 문제가 되고 너한테도 문제가 된다. 사건을 덮고 합의를 유도하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보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로 내부 제보자에게 협박을 한 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IBS 감사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을 뿐 해당 사안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과 이 문제를 제기한 B 연구원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결국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IBS는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현재 점검 중인 한빛원전 3, 4호기 원자로 경납 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3호기 94곳, 한빛 4호기 96곳 등 모두 190곳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빛 3호기에는 깊이 45cm, 한빛 4호기에는 깊이 90cm의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외부 노출을 막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빛원전 측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다른 보안 설비에 있어
다른 보안 설비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당국은 지난 5월 한빛 3호기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4호기는 민관합동조사단과의 공동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빛 원전 6기 가운데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4개 호기가 정비 중입니다. 국내 5개 대학병원에 바이오 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이 문을 엽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주대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에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술 고도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입주 기업별로 전담 임상의사를 연결해 공동연구 등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실험실은 오는 9일 아주대병원이 가장 먼저 시작해 이달 말까지 5개 병원 모두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사과가 있었지만 환자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의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환자 상황을 가볍게 보고 투자자만 신경 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취소 최종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코미디 같은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일종의 코미디 같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거기에 간 거죠.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이번 사안이 처음 알려지게 된 상황에 특이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표현이었지만 얼굴에 웃음을 띤 이 대표의 발언에 환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환자의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이 대표가 말한 그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오롱 측이 환자들 상황을 과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소송 대리인 측은 또 현재까지 코오롱 측의 모든 해명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해명 과정에서 환자들의 소리를 듣는 과정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환자들의 안전을 15년간 장기 추적하며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때 버려지는 물질을 재활용해서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호 연구원팀은 나무 등 바이오매스로 연료를 생산할 때 나오는 폐기물인 리그닌을 유기용매로 활용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리그닌은 목재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고분자 물질로 바이오 연료 생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해 폐기됩니다. 연구팀은 형질 전환 리그닌을 개발한 뒤 여기에서 유기용매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석유 화학 물질 대신 목재 폐기물로 용매를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의 친환경적인 재생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내년에 발사될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가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화성 탐사에서 화성 주변 궤도를 도는 것뿐만 아니라 탐사 로버를 착륙시켜 화성 표면을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로버 제작을 마친 상태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관계자는 이번 탐사의 우선적인 목표가 화성에 생명체의 징후가 있는지 탐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인류가 살 수 있도록 화성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유류 엔진 차량보다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조용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차량이 일정 기준 이상 소음을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기정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길에 나서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소음. 배기가스 못지않은 도로 위 공해 요소입니다. 엔진 대신 모터를 쓰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이런 소음 또한 크게 줄여서 박수를 받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용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몬비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겐 조용한 차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To listen for car engines, to know when it's safe to cross a road, and taking those engines away, that takes a massive amount of independence and confidence away from visually impaired people navigating. 때문에 차가 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일부러 소리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른바 음향 차량 경보 시스템.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좋을지도 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동원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찾았는데 대부분 기존 차량의 엔진 소리와 비슷하면서 거부감이 적은 소리가 선택됐습니다. 항상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일 때만 냅니다. 빠를 땐 필요 없습니다. By the time you're up to about somewhere between 20 to 30 kilometers an hour, the actual sound of the tires on tarmac or the aeroacoustic noise of the car just moving through the air actually takes over as the main noise source. 유럽연합은 이달부터 나오는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이 같은 장치를 달고 나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주차비가 차 안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운행 중에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내비게이션 기술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5G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최첨단 스마트폰 기술과 차량을 결합한 커넥티드카 관련 산업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인근 주차장 정보가 함께 나옵니다.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줍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주차 가능 대수는 15대입니다. 건물 상점에서 주차 할인권을 받으면 바로 적용되고 남은 주차비는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됩니다. 한 이동통신사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수도권 주차장 22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내년에는 전국 60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주차장이 모빌리티의 시작과 끝인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차량의 거점과 전기차 충전소의 거점, 그리고 향후에 커넥티카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하는 거리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앱도 등장했습니다. 주변 공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창문은 닫아주세요. 이동통신사가 1제곱킬로미터가량 간격으로 2천여 개 측정망을 구축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들은 차량의 최첨단 통신 기술을 원격으로 결합한 이른바 커넥티드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고객들의 니즈를 서비스에 반영해서 원내비에 실시간 미세먼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기가 좋은 길만 찾아서 안내하는 청정길 안내 또는 보행자를 위한 비를 맞지 않는 도보길이라든지 글로벌 커넥티드카 판매량은 지난 2015년 2,400만 대 규모에서 오는 2023년엔 7,250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5G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와 통신업계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나 생리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속에서 밀접한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그 이후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지속 가능한 나노 기술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최진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나노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나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 요즘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노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나노미터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미터나 센티미터 같은 단위인데요. 네.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나노 크기로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센티미터 같은 큰 크기로 존재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강도가 강해진다거나 전기를 잘 통한다거나 뭐 색깔이 변한다거나 또는 촉매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면서 생기는 이러한 독특한 현상을 산업의 각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나노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은 지금 화학 소재나 자동차, 정보통신, 환경 바이오, 뭐 에너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다양한 제품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 꼭 필요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방수되는 옷, TV 모니터, 정수기 필터, 휴대전화 배터리 같은데 이미 나노 기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쓰는 화장품도 살펴보니까 나노 기술이 접목된 나노 화장품이 꽤 있고요.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나노 기술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노 제품들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나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이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를 보면 나노 융합 산업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17년에 이제 국내 나노 매출액은 145조 정도로 2015년에 133조, 16년에 135조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매출액 이외에도 나노 융합 기업의 수나 고용 인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나노 물질이 정말 많이 쓰고 있지만 유해성도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저희가 그 나노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물질의 주요한 특성으로 이제 나노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또 나노 유해성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독성 유발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노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나노 물질은 이제 사이즈나 물질의 표면의 전기적 화학적인 특성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나노 물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에 의해서 나노 물질의 독성 잠재력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에 따라 나노 물질의 독성의 잠재력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독성 테스트 보통 화학 물질을 쓸 때 꼭 검사를 하잖아요. 이 독성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노 기술 같이 신기술이 이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기술이 안전함지를 검증하는 기술은 아직 너무 느려서 검증의 속도가 신기술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그 물질이 좋으면은 특별한 규제 없이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강력한 화학물질 관리법이 규제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개발된 물질에 대해서 안전성을 먼저 평가하고 통과한 물질이 시장에 나가는 시스템이 이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미래에는 소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독성 평가를 같이 해서 안전한 물질만 이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술이 안전한지 검증하는 기술은 아직 늦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자, 나노가 입자가 작다 보니까 독성에 대한 흡수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체나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나노 물질이 에 대한 인체나 생태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OECD에서는 나노 물질별로 위해성 그 보고서도 발간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나노 물질은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노 물질 자체가 일단 매우 다양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나노 물질도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특성에 따라 독성 잠재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 나노 물질별로 위해성을 하나하나 규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질이든 많이 사용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지는 검증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조 나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 인류가 사용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유해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해성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한 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이런 접근법을 사전 예방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단 나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다른 화학 물질에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노공학이나 나노기술 같은 말 사실 사용하게 된 게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노기술 어쨌든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노 기술을 포함해서 이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할 때는 기술의 효능과 경제성이 이제 연구 개발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것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한 제품, 또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건강에 위협당하면서까지 그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연구개발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나노 물질을 만들도록 노력하려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 없이 나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산자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나노 물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일회용품 같은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좀 귀찮아도 독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잘 따져봐서 이제 살펴보고 구매를 하고 또 조금 비싸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면 친환경적인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니까 기업에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친환경적인 나노 제품을 많이 개발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나노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에도 제품의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돋보기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최진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로 현충민 삼성중공업 프로와 배경현 유니온 커뮤니티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현충민 프로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 구조물의 변형을 컴퓨터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조선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경현 연구소장은 금융거래에 쓰는 디지털 도장 스캐너와 지문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상반기 여성 엔지니어 수상자로는 신민경 아모레퍼시픽 수석연구원과 이미영 쿠첸 파트장, 강소영 투비소프트 수석연구원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2명의 엔지니어와 1년에 6명의 여성 엔지니어를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말랑말랑해 해주는 화학 첨가 물질이 바로 프탈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탈레이트는 인체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데요.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가전제품, 가정용 바닥재까지 프탈레이트는 광범하게 사용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 제품은 그나마 덜하지만 규제가 없는 생활용품은 프탈레이트 검출률이 세계 중 1개꼴로 높았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은 10개 중 8개 이상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임신부와 태아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태어난 딸이 조기사춘기라든가 생식기 질환이라든가 난소 기능 부전이라든가 아니면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증상을 겪게 되고 또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등 남성 생식 능력도 떨어뜨리는 생식 독성 물질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국내에 보고된 프탈레이트 23종류 가운데 10종은 얼마나 해로운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프탈레이트가 0.1% 이상 들어있는 제품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유통량이 연간 1톤 이하인 제품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 프탈레이트 토론회가 열리는 등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통관 단계에서 우리 국내 기준을 맞추고 들어오는 건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테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함량 기준, 사용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탈레이트 대체 물질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된 수돗물을 마신 충남 청양군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충남도는 우라늄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된 정산 정수장에 대해 수시로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주민 2,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청된 물을 청양 지역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연결 계획을 오는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산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 6곳에 대한 추가 수질 검사에서는 한 곳에서 기준치가 초과됐지만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 주변 바닷속에 생물이 살 수 없는 갯녹음 현상, 즉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자원봉사 잠수사들과 함께 바다 사막화의 원인이 되는 성게와 석회조류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바닷속 안반입니다. 안반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고 해조류나 어류 등 생물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만 작은 검은 점들이 하얀 바위 위에 득지득지 붙어 있습니다. 갯녹음,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성게들입니다. 이 성게들이 안반 위에 서식하는 해조류를 모두 먹어치워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사막화를 야기한 것입니다. 방치할 경우 독도 주변 바다의 사막화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30여 명의 자원봉사 잠수사들이 수중 장비를 갖추고 바다 사막화의 원인 생물인 성게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주위에 성게가 많다고 해가지고 성게가 해조류를 다 갉아먹어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성게 제거 사업을 하러 다이빙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독도 주변 바닷속을 돌며 손곡괭이로 사막화된 안반 위에 붙어있는 수많은 성게를 일일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게 밀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성게의 천적인 돌돔 치어 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성게 제거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게 껍질들을 이제 돌돔들이 이제 파먹기 때문에 돌돔들이 이제 성게의 그 천적입니다. 올해도 이제 1만 미 지금 돌돔 방류를 해서 독도 주변 바다에는 모두 370여 종의 풍부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단위 면적당 생물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독도 주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 사막화 방지 사업을 매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어서 해양 관련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해양강국에 동참하고 바다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해양과학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민들은 승용차로 2시간 이상 나가야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마음속에는 바다를 갖고 싶고 해양 강국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010년 이후 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에 또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전했습니다. 바닷물이 없이도 국민들이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통해서 해양과학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륙에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라는 개념 아래 중생대의 해양 생물인 암모나이트를 모티브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해양 생태관, 해저 체험관, 미래해양 직업 체험관 등 미래지향적이고 체험 위주의 대규모 과학관으로 가히 세계적인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양박물관이 해양생물 전시 등으로 과거와 현재 중심이라면 충북의 해양과학관은 로봇, 에너지 등으로 미래 중심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충북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해 이곳 밀레니엄 타운에 15,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합격을 위해 자발적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커피와 와인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커피 와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커피 생원두를 발효시킨 것인데요. 다이어트와 심장질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영한 씨가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제주로 이주한 뒤 특화 사업의 하나로 커피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맛봤지만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해 생산량은 200kg 정도. 김 씨는 이 커피를 이용해 이색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제주의 맛을 입힌 와인 생산이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커피 이제 그 소비국으로는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주도의 어떤 특별한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커피를 재배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면은 세계적인 명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김 씨가 생산한 와인은 복제하는 생원두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20일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친 뒤 제주 항아리와 화산석을 이용해 숙성을 촉진하고 맛을 더 나게 했습니다. 커피를 볶지 않고 발효시켜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이어트와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피 와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기술 실용화 사업에 도움이 컸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작목에 관련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는데 그분들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도 제공하고 또한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이곳에서 생산되는 커피 와인은 한 달 5,000병 수준입니다. 김 씨는 생원두에 이어 과육을 이용한 와인까지 생산해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중국,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으로 신규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특별보호구역은 장보고기지 인근에 있는 인익스프레시블 섬 주변 3.3제곱킬로미터로 나레브스키 포인트, 일명 펭귄 마을 이후에 우리나라 주도로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내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43차 남극회의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앞서 남극회의사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전체 당사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펭귄 서식지 등 남극의 환경적, 과학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72곳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SFTS 환자는 현재까지 46명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1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환자 발생 지역을 보면 강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명, 전북 7명, 충남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한 경우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숨질 수 있습니다. SFTS는 농사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목욕한 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달라진 산업 환경 탓에 새로운 위험 요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크기의 나노입자를 다루는 나노기술 역시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그 위험성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나노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계속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